안녕하세요. 야수의 서재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책은요. 나의 두려움을 여기 두고 간다 라는 여행 에세이입니다. 하정이라는 분께서 지으셨고요. 이 책은 제가 사는 강릉의 독립서점에서 발견한 책이에요. 사실 개인적으로 파리의 사생활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파리 사생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보자면 사진작가면서 공간 디렉터 같은 것을 하는 분께서 파리에 간 다음에 파리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 뭐 디자이너라든가 다양한 직종에 계신 분들 공간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 공간 사진을 찍어서 파리의 사생활을 담은 그런 여행 비슷한 에세이였는데 그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류의 책들을 좀 찾게 됐는데 생각보다 그런 책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비슷한 책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에 나의 두려움을 여기 두고 간다라는 이 여행 에세이를 제가 살고 있는 이 강릉에 작은 독립서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우연하게 발견한 책입니다. 그래서 책 표지의 첫인상은 내가 좋아하는 책 파리의 사생활과 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손이 갔던 그런 책이고요. 읽어본 후에 이제 남은 인상은 파리의 사생활과는 조금 결이 다른데 그래도 그 사람 사는 공간과 그 속에 이야기를 담은 건 그래도 좀 닮아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은 책 곳곳에 그 생활했던 흔적과 추억을 담은 사진들이 있어요. 제가 쉽게 경험하지 못할 일들을 지은이의 일화랑 사진을 통해서 잠시 동안 상상해 본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넘겨보면서 사진이 어떤 사진들이 이렇게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그 스반홀름이라는 곳에 대한 그 여행 에세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스반홀름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스반이란 그 단어는 스완 있잖아요. 그 백조. 그다음에 홀름은 그 산기슭할 때 기슭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조의 기슭이라는 뜻이 되는데 공동체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 스반홀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반홀름이 뭔지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스반홀름이란 1970년대에 설립된 덴마크의 생활 공동체입니다. 약 150명이 집, 식당, 차량 등을 공유하면서 살고 있다고 해요. 농부나 요리사, 건물 유지 보수 등 공동체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교사, 사업가 등 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누구라도 자기 수입의 70%를 공동체에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덴마크는 조합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많은 생활 공동체가 생기고 없어지기도 한다고 하네요. 스반홀름은 역사나 규모, 안정성 등을 따져볼 때 성공적으로 안착한 공동체로 손꼽힙니다. 주로 농번기에 필요한 일손을 충당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생활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지은이 하정은 여기서 썸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그 썸머 역시 농번기 때 필요한 일손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 그때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은 기억 상실자의 카우치라는 에피소드와 밥하지 않은 인류, 그 다음에 저마다의 덴마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기억 상실자들의 카우치라는 에피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개인적으로 이 세상이 점점 개인 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그 경쟁이 개인의 능력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 사회에 조금
염증을 느끼고 피로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욕심 없이 그냥 건강한 먹거리, 그 다음에 안정적인 주거, 이런 것들만 충족이 된다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아니면 굳이 마음이 하나같이 다 맞지는 않더라도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점점 생겼었거든요. 이 책에서 나왔었던 얘긴데요. 개인이라면 불가능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생각들이 저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신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억상실자들의 카우치라는 에피소드가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 기억상실자들의 카우치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억상실자들의 카우치. 게스트들이 도시에 나갔다 돌아올 때면 건물이 떠나갈 듯 왁자지껄하다. 몇 주 전까지도 그곳에 살았으면 마치 별세계를 탐험하고 돌아온 양 법석을 떤다. 한 번은 코펜하겐에 다녀온 세라가 내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썸머, 바깥 사람들은 우리랑 뭐가 다른 줄 알아? 드디어 세라도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덴마크의 신비를 발견한 걸까? 나는 어서 답을 말해주길 바랬다. 바깥 사람들은 머리를 빗어. 그리고 옷도 잘 입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없어. 어이가 없어서 머리야 당연히 빗이라고 말하려다가 내 상태를 쓱 보고 관두었다. 나 역시 머리 빗기를 관둔 지 꽤 되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일할 때는 머리 꼭지가 땅에 닿듯 고개를 받고 바람은 늘 제멋대로 부니 꼬박꼬박 빗어 받자다. 언젠가부터는 앞머리를 위로 올려 핀을 딱 꽂고 옆머리는 귀 뒤로 바짝 넘긴 채로 살고 있다. 시골 사는 여인을 상상하며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김태리를 떠올려선 안 된다. 한 가닥 빼놓는 귀밑머리, 풍성하게 늘어뜨린 목덜미 쪽 머리, 울나를 따라 자전거로 읍내에 나갔을 때다. 지나가는 자동차도 행인도 없던 오후, 초록 언덕 사이로 쭉 뻗은 길과 파란 하늘, 언덕에 닿을 듯 말 듯 간지리는 하얀 구름, 그리고 잔꽃 무늬가 그려진 멜빵 바지에 가죽 슬리퍼를 신고 페달을 밟는 울라의 뒷모습까지.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여름 명화에 나올 법한 싱그러운 컷이었다. 자전거 핸들에서 손을 뗄 수 있었다면 사진이라도 찍었을 텐데. 그때 바람을 타고 내리막을 질주하던 울라가 등 뒤에 내게 외쳤다. 바람에 다리털이 휘날리는 게 느껴져. 제모를 안 하니까 이런 게 좋구나. 으하하하. 그렇다. 시골은 이런 것이다. 또 있어. 세라의 발견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물건을 살 때 돈을 내야 해. 돈이 너무 아까워.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하는 사이 마뉴엘이 거든다. 맞아. 그리고 선택지가 너무 많아. 늘어선 광고판을 보는 것도 피곤하다고. 동료들의 말을 곧 씹어보았다. 공동체는 웬만한 필수품을 모두 갖추고 있다. 식자재는 물론 샴푸나 비누, 유기농 생리대까지 제공한다. 특징은 품목당 한 가지 상품만 구비해 둔다는 것. 예를 들어 파스타라면 스파게티, 푸실리, 펜네가 골고루 돼 있대. 한 제조사에 한 상품만 있는 식이다. 대체코, 오뚜기, 풀무원, 그 외 수많은 파스타 제조사들 사이에서 고를 필요가 없다. 공동체의 구매 담당자가 이미 공동체의 기준에 맞는 최선의 제품을 골라놓았으니 우리는 가서 집어들기만 하면 된다. 쇼핑을 하면서 종종 누가 대신 골라줬으면 좋겠어 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은가? 나는 자주 있다. 비교와 고르기는 돈 쓰기의 즐거움이지만 때로는 고통이 될 수 있다. 얼마 전에는 공기청정기를 사려고 보니 비슷한 예산
비슷한 조건 하에 너무 많은 제품이 쏟아져 나왔다. 비슷비슷한 선택지 사이에서 미묘한 차이를 잡아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일이 내게는 즐거움이 아니라 과제나 시험에 가깝다. 결국 엔지니어 친구에게 정권을 일임한 후 그가 정해준 제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샀다. 이 세상의 공기청정기란 그것 딱 한 종류인 셈 치면 마음이 편하다. 자본이 한정되어 있다면 스트레스는 더욱 커진다. 자본의 폭은 곧 기회의 폭이기 때문이다. 내 자본의 범위 안에서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의 수레바퀴가 돌아간다. 더 자주 기쁘고 덜 슬프기 위해서는 더 큰 자본이 있으면 된다. 언젠가 세라와 이다에게 방학을 스반홀름에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들은 첫째 이유로 돈을 쓰지 않아도 돼서를 꼽았다. 집에 있어도 여행을 가도 월세, 교통비, 식비, 통신비, 숨만 쉬어도 돈이란다. 돈이 곧 산소인 사정은 우리나라나 행복국 덴마크나 같다. 휴가나 쉼, 여행에는 사실 돈 쓰는 기쁨이 동반한다. 벌지 않고 쓰기만 해도 되는 시간을 누린달까? 그런데 소비 없는 쉼이라니. 스반 홀르머들은 어떨까? 게스트인 내가 그렇듯 그들도 일터에서 일하고 돈을 번다. 퇴근 후의 모습은 조금 다르다. 공동 소유의 집에 살며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자동차도 유모차도 빌려 쓴다. 월급의 70%를 공동체의 생활비로 내는데 그것은 몇몇 사람에게 직업을 준다. 직업의 결과물은 다시 돈을 낸 사람에게 돌아가 그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준다. 농부그룹은 우유와 달걀, 채소를 길러두고 빌딩그룹은 집과 정원, 차량을 보수해두고 키친그룹은 밥을 해두고 관리부서는 식료품과 필수품을 구매해둔다. 잔디 언덕과 호수, 모래배구장, 트램펄린, 숲속 산책길도 생활비에 포함이다. 혼자서는 꿈이지만 함께라면 못 가질 것도 없다. 시골 환경의 특혜를 누리면서 반대로 치안을 걱정하지 않는 것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점점 비교와 소비에 어색해지면서 함께 갖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자본주의의 보탬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되어가면서 한 번은 이다가 귀여운 제안을 했다. 여름의 꽃은 페스티벌이라며 카우치 영화제를 개최하자는데 숙소에 TV나 프로젝터가 있을 리 만무. 우리 중 모니터가 가장 큰 내 노트북을 스크린 삼고 카우치에 끼어 앉아 보자는 게 주최위원장 이다의 기획이었다. 또 다른 야심찬 아이디어는 드레스 코드였다. 개막작의 분위기에 맞추어 드레스업을 하라는 어명. 개막식 당일 모두 짠 듯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다. 엘리자벳은 머리에 물을 묻혀 뒤로 쫙 빗어 넘겼다. 세라는 새까만 대형 쓰레기 봉투에 목과 양팔 구멍을 내고 뒤집어 쓰더니 가죽 코트라고 우겼다. 개막작은 세기말의 명작 오셔스키 자매의 매트릭스였다.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방수장화를 신고는 트리니티의 섹시한 블랙 부츠라고 우기는 이다를 중심으로 15인치 LG 노트북 앞에 다 큰 어른 8이 모였다. 3인용 카우치에 넷이 끼어앉고 나머지는 카우치 앞 바닥에 쭈그리고 앉았다. 한 덩어리가 된 8사람이 한밤중에 선글라스에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쓴 모습으로 일제히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는 장관이라니.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계.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배양액에 담겨 기계를 위한 배터리로 사용된다. 기계는 인간의 의식에 매트릭스라는 가상의 세계를 주입해 통제한다. 지금 보면 어마무시한 크기의 핸드폰이 나올 때마다 폭소가 터지고 지금 봐도 최첨단을 걷고 있는 액션과 미술 그리고 키아누 리브스의 얼굴에 감탄하다 보니 영화는 금방 끝이 났다. 올타임 레전드.
아직 식지 않은 감흥을 왁자지껄 나누는 사이 마뉴엘이 말했다. 매트릭스와 현실의 구별법은 다름 아닌 패션이야. 진짜 인간으로 살 때는 누더기를 입지만 매트릭스에 나가면 근사한 옷을 차려입어. 빗대자면 코펜하겐이 매트릭스, 후질근한 옷을 입은 여기가 리얼인 거지. 복지 및 사회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다운 해안이었다. 지금 이곳은 얼마 전까지 꼬박 머리를 빗고 옷차림에 신경 쓰고 자본의 수레바퀴를 굴리며 살았다는 기억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사람들의 시공이다. 차림은 추레하지만 몸의 감각만큼은 어느 때보다 생생하다. 이곳에서 우리는 목덜미에 꽂혀있던 코드를 뽑고 오롯한 인간으로 살고 있는 걸까? 화려하지만 다른 존재의 에너지원이 되는 대신 소박하게 자신의 하루를 창조하며 사는 삶. 나쁘지 않다. 검은 양복 요원들에게 쫓기며 목숨을 걸고 매트릭스를 탈출해 찾아온 현실이 고작 낡은 카우치 위라고 해도 이렇게 근사한 영화가 있는 시대, 이렇게 리얼한 친구들이 있는 곳이라면.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뒤에 사진 보면은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다들 외모에 전혀 신경을 안 쓰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게 되게 재밌어 보였습니다. 기억상실자들의 카우치. 제목이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저도 처음에 기억상실자들의 카우치라니 무슨 말일까 했는데 여기서 비유를 됐던 것처럼 이 스반홀름 바깥은 매트릭스, 즉 가상인 거죠. 그래서 한껏 멋을 부려야 되고 타인을 신경 써야 되고, 하지만 나의 에너지는 기계를 위해서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라는 어떤 그런 비유를 갖고 있는. 그런데 이들은 이 스반홀름에 오면서부터 본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잊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기억상실자들이 모여서 카우치 영화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제목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되게 생각이 났었던 저의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학교 때 영어 캠프 카운슬러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대부분이 미국인이었지만 인종들이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다양한 인종들의 미국 친구들이 오다 보니까 미국이란 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모였었거든요. 첫 해 때는 되게 어색했어요. 그런 다양한 인종들과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같이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2년, 3년 차가 되면서 점점 제 스스로도 마인드가 열리고 생각이 좀 넓어지고, 그리고 이들처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서 융화되고, 그런 것들을 되게 좋은 기억으로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들의 삶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영어 캠프다 보니까 아이들이 왔었고, 그 아이들을 재밌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모였었고, 2주 동안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거든요. 아이들과 같이.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점점 자본주의라는 것에 어두운 면이 드러나면서 과연 이게 좋은 사회 시스템인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됩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하루 살고 있고 내가 소비하는 많은 것들이 거대 기업을 위한 행동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거대 기업들은 일종의 매트릭스 안의 기계들인 것 같고 그들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내가 쓰이고 있나, 내 삶이 쓰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 뭐 주식이 또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 나의 삶을 돈을 벌어서 그 주식을 사고 그 주식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참 매트릭스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스템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좀 과대 해석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바로 다음이 밥하지 않은 인류라는 에피소드인데 이것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전에 밥하지 않은 인류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공동체 생활이다 보니까 그 이들만의 그 식사에 대한 룰이 있습니다. 저녁은 원래 급식을 주는 그런 룰이 있었는데 주방 공사로 인해서 일주일 정도 급식이 제공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어떤 에피소드인데 저는 이게 되게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읽어볼게요. 밥하지 않은 인류. 지구 정반대편 나라의 공동체 스반홀름에서도 밥이란 일상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 기본적인 시스템을 설명하자면 이렇다. 아침, 각자 시리얼, 과일, 우유, 달걀 등의 재료가 식량 창고에 늘 채워져 있다. 점심, 급식. 공동체 안에서 일하는 스번홀루머와 게스트는 공동식당에서 급식을 받는다. 다른 것을 먹고 싶다면 창고나 밭에서 필요한 식자재를 챙겨 각자의 부엌에서 해먹는다. 저녁, 급식. 밖에서 일하는 스반홀루머나 학교에 갔던 아이들까지 모두 모이기 때문에 점심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모인다. 밀폐 용기에 음식을 담아다 집에서 가족끼리 먹는 모습도 흔하다. 특이사항, 수요일 저녁과 토, 일요일 점심은 키친그룹 휴무라 각자 해결. 게스트들에게 수요일 저녁은 머렉의 피자 나잇이다. 머렉이 반죽부터 굽기까지 책임을 지고 피자를 만들어 게스트들을 먹이는 것이 전통이 되어 있다. 여기서 머렉은 스반홀름에서 살고 있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평화로운 급식 생활을 영위하던 어느 날 식당에 붙은 공지 한 장에 공동체가 술렁였다. 주방 공사로 일주일간 저녁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지 아래 모여든 사람들의 수렁거림이 심상치 않았다. 어떡하지? 큰일이네. 심각한 표정들에 나는 의아했다. 까짓거 저녁 한 끼 지어 먹는 게 무슨 대수라고. 식자재도 완벽히 갖추어져 있으니 추가 지출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게스트들 사이에서 우리 어떡하지? 뭐 해 먹지? 누가 해? 나는 뭐 할까? 등등 저녁밥 이슈가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다들 왜 이렇게 밥에 집착하는 걸까? 호들갑이다 싶었지만 그 생각은 무급식 주간 사흘 만에 깨졌다. 첫날은 구운 고기에 파스타며 샐러드를 알아서 하나씩 만들어냈다. 쓰임없던 부엌에 활기가 돌았다. 친구들과 펜션에 놀러온 듯 소꿉놀이 하는 맛이란. 둘째 날도 비슷했지만 약간 지치는 기분이 들더니 셋째 날에는 퇴근 후 숙소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일상에서 한동안 치워져 있던 끼니 걱정이 다시 돌아온 기분은 여간 성가신 것이 아니었다. 그동안 4시에 퇴근을 하면 샤워를 한 후 낮잠이든 산책이든 하고 싶은 일을 했다. 6시쯤 깔끔한 얼굴과 느긋한 기분으로 공동식당에 가면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진 좋은 밥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는 집에 돌아가면 두 번째 노동이 어서 오세요 하며 기다리고 있는 기분이다. 게스트가 이 정도인데 급식 생활에 길든 스반 홀루머들에게
무급식 주간은 특별 재난 주간이나 다름없었으리라.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더욱. 저녁 식사란 허기를 달래며 다음 노동을 준비하는 전심과는 다르다. 너와 내가 마주 앉아 오늘의 에피소드와 수고로움의 조각들을 늘어놓고 맞추어 보며 하루라는 짧은 생애를 무사히 넘겼음에 안도하는 시간이다. 저녁이 있는 삶, 그것도 윤택한 저녁이 있는 삶은 나 대신 밥을 계획하는 누군가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 누군가의 역할을 공동체가 하나의 일로 빼내어 맡아준 덕에 스반홀름 사람들은 여유로운 저녁을 영위할 수 있었다. 우리 한국인은 어느 민족보다 밥, 특히 집밥에 대한 애틋한 정서가 기본 탑재되어 있지만 밥하기를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당한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물리적인 일인데도 정성이나 사랑에서 자연스레 우러나오는 어떤 것으로 삼아버린다. 마땅한 대우 없이 감상적인 행위로 치부하는 경향도 있다. 반면 요리를 하지 않거나 못하는데 죄책감이나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 나 역시 집의 중심은 부엌이며 밥해 먹기를 인간사의 기본이자 핵심 활동이라고 여겼었다. 쌀 씻기부터 달걀말이 위에 깨 뿌리기까지 모두 직접 해야 진짜 요리라고 생각해서 간편 조리식은 집에 들이지도 않았었다. 고작 몇 주 동안이지만 점심 및 저녁 급식의 맛을 본 나는 예전과 다른 생각을 한다. 고기를 위해 사냥을 하지 않고, 옷을 위해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지 않고, 의자를 위해 나무를 배지하는 인류를 거쳐 끼니를 위해 직접 요리를 하지 않는 인류, 부엌이 없는 집의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고. 지금 세대는 이미 반조리 제품을 주식으로 삼고 식단이 짜인 도시락을 구독한다. 밥하지 않는 시간, 메뉴 고민 없는 일상을 누리는 세대랄까? 아이러니하게 저녁을 짓느라 저녁을 잃어버린 우리는 수요일을 간절히 기다렸다. 머렉의 피즈나잇에는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급식의 여파는 촘촘히도 영향을 끼쳤다. 보통 머렉은 화요일이나 수요일 낮쯤 참석할 사람의 머릿수를 세서 피자의 양을 가늠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반홀루머들이 잔뜩 손을 든 것이다. 머렉의 동공이 흔들렸다. 나는 그에게 소시적에 밀가루 좀 만졌던 여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반죽기 사용법과 발효 공정을 알고 크루아상도 손으로 밀었다는 내 말에 머렉의 눈이 번뜩였다. 속내를 감추고 그래? 원한다면 같이 해도 좋아 라고 잠옷 선심 쓰듯 말하는 귀여운 우리 큰오빠. 머렉과 나는 도우팀, 몇몇 게스트는 토핑팀이 되어 퇴근하자마자 작전을 개시했다. 대형 반죽기를 돌려 도우를 만드는데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려니 반죽이 매끈하지 않았다. 결국 손으로 치대어 반죽의 결을 정돈한 다음 냉면 그릇 크기로 쪼개어 잠시 두었다. 적당히 부풀어 오르면 얇게 밀어서 퍼주면 된다. 손 크기에 맞는 소형 밀대를 골라 잡고 동글동글 늘어선 반죽을 바라보았다. 하얀색 허리 앞치마를 고쳐맸다. 역도 선수의 준비 동작처럼 손바닥에 밀가루를 뿌리고 손뼉을 한번 짝 하고 쳤다. 그래, 오늘 스반홀름은 내가 먹여 살린다. 그러나 누군가를 먹이는 일은 쉬울 수가 없다. 덴마크는 평균 신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고 한국에서도 작은 축에 끼는 나에게 북유럽의 작업대는 너무너무 높았다. 발 뒤꿈치를 들고 폴짝댐에 일하다 보니 곧 허리에 무리가 생겼다. 바디라로 온 스반홀름에서 피자 도우를 밀다가 허리 디스크를 얻는 사태가 생기면 어쩌란 말인가. 컨테이너 박스를 밟고 올라가 피자 도우와 아등바등 사투를 벌였다. 대형 직사각형 오븐팬의 크기에 맞추어 피자 도우를 밀어 펴는데 해도 일은 줄지 않고 호박발 이슈가 재현되는 악몽을 꾸고 있나 싶었지만 역시 시간이 지나면 뭐든 되어 있기 마련이다. 머렉과 나는 30판의 대형 피자 도우를 완성하고 힘차게 하이파이브를 했다. 서로의 뜨거운 손바닥에서 밀가루가 퍽
하고 터져 나왔다. 이어서 토핑팀이 토마토 소스며 허브, 각종 토핑을 듬뿍 얹어 화려한 단면을 완성했다. 한 번에 10판을 구울 수 있는 서랍식 대형 오븐에 피자를 넣어 굽기를 15분씩. 이내 피자 도우의 여기저기가 둥글게 부풀어 오르다 터지고 치즈가 지글지글 끓었다. 살라미와 소시지는 구미 당기는 짠맛을 풍기고 바질과 루꼴라는 이 피자는 먹어도 돼, 살 안 쪄 라는 착각의 향을 뿜어냈다. 곧이어 한나가 후진 실력을 뽐내며 공동식당 입구에 픽업 트럭을 거칠게 됐다. 심칸에 피자와 맥주, 음료, 커트러리와 컵을 싣고 먼지가 일지 않도록 천천히 운전했다. 최종 도착지는 패킹 팩토리의 앞마당. 게스트며 스폰 헐러머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원래도 피자라는 음식은 시각적, 후각적, 초각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데 며칠간 저녁밥 이슈에 시달렸던 이들에게 오늘의 피자는 어떤 감흥이었을까? 피자는 순식간에 동이 나고 땅바닥에 맥주병 뚜껑이 흩뿌려졌다. 맥주 때문인지 석양 때문인지 사람들의 얼굴이 발그레해졌다. 흥겨운 축제 분위기였지만 누구도 피자 파티를 또 하자는 말은 꺼내지 않았다. 부디 부엌 공사가 잘 돌아가서 무급식 기간이 연장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 네, 어떠셨어요? 이게 그 사각 피자 틀에 만든 피자들인데 와, 정말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었던 거잖아요. 급식, 저녁 급식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것이 개개인으로 돌아갔을 때는 참 어렵고 혹은 귀찮고 부담스럽고 그런 어떤 일로만, 일 후에 또다시 찾아오는 일로서만 받아들여졌을 텐데,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마치 파티를 열듯이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마음이 참 여유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마음이 남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선뜻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걸 혼자서 한다라고 생각했을 땐 정말 문제가 되지만 한 명 한 명 일손을 거들고, 네, 한나처럼 트럭에 맥주랑 커틀러리 같은 거를 챙겨가지고 오면서 순간 분위기가, 말 분위기가 축제 현장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밥하지 않는 인류, 점점 노동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인식이 뭐랄까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들고 거추장스럽다 생각이 드니까 뭐 세탁기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텐데 최근에는 건조기 없으면 또 못 사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고, 그리고 식기세척기도 최근에는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진짜 건조기에서 옷을 개어주는 그런 가전제품까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제 지연이가 말했던 것처럼 점점 집에서 밥을 안 해먹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특히 1인 가구일 경우엔 더 그렇겠죠.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이제 자취를 했을 때는 이것저것 막 요리도 해보고 싶었고 실제로도 몇 번 해봤었는데, 이게 혼자 먹다 보니까 점점 간편하고 깔끔하고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류의 음식들을 찾더라고요. 솔직히 돈만 많으면 정말 매일매일 시켜 먹고 싶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부담도 되고 건강에도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요즘 저의 주식은 샐러드에 삶은 계란, 고구마 정도입니다. 뭐 굳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이게 가장 건강도 생각하면서 설거지도 안 나가고 깔끔하더라고요. 그냥 고구마도 그냥 쪄서 따로 조리를 하지 않습니다.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의 재미가 조금은 줄어든 것도 사실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처럼 뭔가 파티 같은 일도 벌어지겠지만 혼자 살다 보니까 간편하고 그런 것들을 찾게 되네요. 제가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까 이 밥하지 않은 인류에 대한 에피소드가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이처럼 이 나의 두려움을 여기 두고 간다라는 여행 에세이는요. 지금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하루하루 일상을 담백하게 혹은 조금 그냥 일상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에피소드도 있지만 같이 살던 식구가 공동체 인원 중에 한 명이었겠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느끼는 어떤 이 지은이의 생각들 그리고 이 공동체 사람들의 마음들 그런 것들이 또 담겨져 있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장례식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이런 에피소드 뒤로 가면 갈수록 저는 꽤나 뭉클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 저자가 이 공동체를 이제 끝나고 기간이 끝나고 공동체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찍었었던 사진을 이렇게 사진 전시처럼 해놓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한 게 아니라 하나 일종의 선물처럼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나온 거죠. 그 장면도 이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함께 했었던 시간들을 사진으로 선물해주고 나오는 그 지은이의 마음도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진들처럼 정말 싱싱한 먹거리들 이런 것들을 직접 손으로 재배를 한 다음에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고 상대적인 빈부격차를 느끼지 않은 그런 것들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저마다의 덴마크라는 에피소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국 덴마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느끼는 덴마크는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이 에피소드도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여기 에피소드는 건너뛰고요. 제가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이 너무 좋아서 요거 한번 읽고 가보겠습니다. 가까웠던 친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어떻게 극복했느냐고? 극복하지 않지. 극복할 수 없고 그냥 삶에 데리고 가는 거야. 가령 설거지를 하다가 소매 끝이 젖었다고 생각해보게나. 그것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고. 바쁘게 살다 보면 젖은 것을 느끼지 못하기도 해. 문득 그 존재가 느껴질 때 조금 성가시고 불편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럴 뿐이지. 그럴 때마다 그때 그랬었지,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흘려보낼 수밖에. 옷이라면 벗어 던질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그럴 수 없거든. 그러니 잘 데리고 살아야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냥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극복해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고자 하는 마음이 오히려 더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극복하지 않아야 할 일로 그냥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겠다, 더 바람직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책은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진짜 행복을 배우고, 그 다음에 욕심 없이 건강한 음식을 좋은 사람들과 나누어 먹고, 그 좋은 음식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공동체 생활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디즈니의 코코의 OST Remember Me를 그 잔잔한 악기 연주 버전으로 들으면서 읽었었는데 괜시리 울컥해지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삶이라는 것은, 인간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모르게 최근에 저의 삶은 약간 어떻게든 혼자 괜찮다, 혼자서도 잘 살 계획을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마음이 그랬나 봐요. 그래서 무튼 이 책 나의 두려움을 여기에 두고 간다는 공동체의 따뜻한 삶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신 분들, 혹은 최근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잘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야수의 서재 두 번째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